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20년 1회 2020년 3월 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첫 번째 과목 식품 위생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위의 평가 과정 중에 위험성 결정 과정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물질이 우리 몸의 인체에 위해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위해 평가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성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어떤 물질이 실제 위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걸로 첫 번째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건 위험성 확인 단계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동물 실험 등의 독성 실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물질이 사람 안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사람 안에서 얼마나 들어왔을 때, 노출됐을 때 위해한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 양을 산출하는 단계가 위험성 결정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는 노출 평가 단계입니다. 노출 평가 단계는 실제로 이러한 위해 물질이 사람한테 얼마나 노출되는지, 우리가 어떤 위해 물질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게 되는지 결정하는 단계고요. 3번에 나와 있는 위해 요소가 인체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해도 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자, 앞선 과정 등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허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데일리 인테이크, acceptable daily intake는 얼마나 가능한지 등의 인체 용적 개수를 산출하는 건 위해도 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 양을 산출하는 과정이 위해도 결정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을 첨가했을 때 착색 효과와 영양 강화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엽산은 잘 알려진 영양 물질 중에 하나죠. 특히 임산부가 많이 먹는 게 엽산이고요. 하지만 착색 효과를 나타내진 않겠죠. 아스콜빅 액시드,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 C의 경우에도 영양 강화 현상이 있지만 착색 효과는 나타내지 않죠. 비타민 C의 경우에는 보통 수용성으로 우리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카라멜의 경우엔 착색 효과가 있지만 영양 강화 효과를 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베타카로틴의 경우가 착색 효과, 베타카로틴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당근 주스 생각하시면 색이 굉장히 강하죠. 착색 효과와 영양 강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4번에 나와 있는 베타카로틴이고, 대표적으로 당근에서 볼 수 있는 황색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돼지를 중간 숙주로 한대요. 그리고 인체에서 유구낭 충증을 유발하는 기생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용료는 크게 두 가지 기생충을 공부를 했어요. 무구주충이 있었고 유구주충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외웠어요? 무구주충, 우리가 잘 못 먹는 거, 먹을 수 없을 무 하는 건 소고기, 잘 못 먹는 거. 우리가 잘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유, 있을 유 하는 건 돼지고기 라고 외우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구주충과 같은 말이 뭐냐면 갈고리 촌충이에요.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생충은 4번에 나와 있는 갈고리 촌충이 되겠습니다. 기생충에 대한 문제는 뒤에서도 또 다루기 때문에 다른 기생충은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중독 증상 중에 사이아누시스 현상을 나타낸 어패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가 다 어패류에 해당이 되죠. 바지락, 조개, 보거, 독꼬치. 독꼬치는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사이아누시스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는 청색증이라고 부릅니다. 왜 청색증이냐면 피부 그리고 점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이와 더불어 호흡곤란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4가지 중에 3번 보거에 우리가 중독이 되었을 때, 보거의 독성에 중독이 되었을 때 보거독 중독이 사이아누시스 청색증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황색 포도상 구균, 스테플로코커스 어리우스의 검사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건 뭐죠? 증균 배양이죠. 자, 이건 증균 배양인 것 같아요. 증균 배양. 증균 배양은 최적의 조건 35에서 37도씨에서 한 하루 정도 증균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분리 배양입니다. 식품에는 황색 포도상 구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황색 포도상 구균만을 따로 선택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게 하는 선택 분별 배지. 보통 어떤 걸 쓰죠? 황색 포도상 구균은 베어드 파카가 많이 쓰죠. BPA 등의 선택 분별 배지에서 배양을 한 뒤에 특정한 형태 황색 불투명 진락을 확인하는 게 분리 배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거는 선택 분별 배지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 시험을 거치는데 보통 이거는 한참 배지 TSA와 같은 한참 배지에서 35에서 37도C 정도 배양을 한 뒤에 황색 포도상 구균의 일반적인 특징, 그럼 양성이냐 그리고 구균이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걸 확인 시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혈착형 배양의 경우엔 보통 뭐에서 해요? 살모넬라나 또는 대장균, 병원성 대장균이 5157이냐 5114냐 이런 거 구분하는 게 혈착형이었어요. 혈착형 배양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살모넬라 대장균에서 많이 하고 또한 증균 배양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혈착형 배양을 위해서 따로 배양해 줄 필요는 없어요.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여러 종류의 소독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소독제의 메커니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크레졸이라고 하는 소독제는 세포 벽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자, 딱 봐도 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죠. 산화 스트레스로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고요. 페놀은 단백질 변성을 통해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에탄올의 경우에 미생물을 어떻게 변성을 시키냐면 주로 미생물 안에 있는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또한 세포막을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탈수 3투압을 미생물을 수축시키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조리, 가공 중에 어떤 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 생성되는 유해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유해 물질은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공 그리고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물질이 두 가지 있습니다. PAHS 이거 뭐냐면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스는 등등 우리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뭐예요? 1번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어떤 물질이 있어요? 벤조필렌 같은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스. 이 두 가지 물질이 보통 식품의 조리, 가공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제라레논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곰팡이 독소 중 하나죠. 어떤 곰팡이가 내는 거예요? 푸자리움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내는 독소 제아랄레논,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곰팡이 독소고 3번에 나와 있는 사이클라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비영양성의 감미료입니다. 영양이 따로 없는 감미료, 단맛이 내는 성분이고 4번에 아우라민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우라민은 노란색 물질로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데 현재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발암성을 띠는 물질이지만 불완전 연소되면서 조리 가공 중에 생기는 물질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을 저장할 때 사용되는 식염 뭐예요? 나트륨, 소금의 작용 기작 중에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선 가지고 할 때 소금 뿌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때 염장하기도 하죠. 염장이 뭐예요? 소금에 절이는 거. 소금에 왜 절여요? 소금에 절이면 왜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요?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미생물이 자라지 못할까요? 나트륨 이온 때문에 살균이 될까요? 나트륨이 막 미생물 죽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식품이 탈수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삼투압에 의해서 안에 있는 물이 막 빠져나가겠죠. 물이 막 빠져나가면 여러분 이거 배웠을 거예요. 뭘 배웠어요? 수분 활성도란 걸 배웠죠. 수분 활성도는 뭐예요? 어떤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하죠. 탈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적어요. 즉 미생물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염장을 하게 되면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낮아져서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고 부패가 방지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주는 문제는 방사성 핵종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표적 조직의 연결이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배웠던 방사성 핵종은 뭐가 있어요? 스트론튬, 세슘, 아이오다인이 있죠. 각각 어디에 영향을 미쳤죠? 스트론튬의 경우엔 뼈, 조혈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뼈에 영향을 미쳤고요. 세슘은 어디에 영향을 미쳤죠? 세슘은 체세포 또는 생식세포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아이오다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요? 갑상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다 연결이 맞지 않네요. 세슘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요? 체세포나 생식세포. 아이오다인은 갑상선. 스트론튬은 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로 연결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 나와 있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삼중수소라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중수소도 방사성 핵종 중에 하나로 우리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균의 성상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그람 양성 맞죠? 아포 형성, 포자 형성하는 게 맞죠?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플러스 그람 양성이고요. 편성형비성 균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고요. 자,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어디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통조림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왜? 산소가 없는 환경이고 뭐를 생성하니까?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포자를 형성하면 뭐예요? 열에 강하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내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게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열에 안정적인가요? 가열 파괴하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균의 경우엔 열로 파괴할 수 있는데 포자를 형성했을 경우에만 파괴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일반 성상으로 보기 어렵고요. 독소는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위험한 식중독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일반적으로 페놀이나 포름알데하이드의 용출과 관련이 없는 포장재료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 가지 다 뭐예요? 어떤 수지래요? 어떤 수지 뭐예요? 플라스틱이죠. 합성수지. 플라스틱은 우리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열 가소성이 있고 열 경화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 가소성의 경우에는 다시 열을 줬을 때 흐물흐물해질 수 있는 거, 변할 수 있는 거. 열 경화성은 다시 열을 줘도 다시 변하기가 어려운 거. 열 경화성 수지가 열 가소성 수지보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포름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가지 중에 관련이 없는 거니까, 포름알데하이드 용출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열 가소성 수지를 구하면 되겠죠. 열 가소성 수지가 우리 주변에서 훨씬 많이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모두 다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 페놀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고요. 요소 수지 열 경화성 수지, 멜라민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염화 비닐 수지의 경우 열 가소성 수지이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용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소독제와 소독 시 사용하는 농도의 연결이 틀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석탄산은 보통 3에서 5% 정도, 승홍수 0.1%, 알코올 36% 알코올 본 적 있나요? 아니죠. 이건 그냥 높은 도수의 술과 비슷하죠. 보통 우리 소독하는 알코올은 어느 정도 써요? 70에서 80. 이 사이에 있는 에탄올을 쓰거나 또는 이 레인지와 유사한 정도로 쓰죠. 36%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살균력이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그리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해썹을 얘기하죠. 해썹에 있어서 중요관리점 결정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썹 문제는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먼저 농임수산물의 판매 등을 위한 포장, 단순 처리 단계 등은 당연히 선행 요건이죠. 선행 요건입니다. 선행 요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됐고 이 앞 단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기타 식품 판매업소 판매식품은 냉장 그리고 냉동식품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CCP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맞는 설명. 그리고
확인된 위해 요소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제거, 허용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단계가 아닌 경우엔 CCP가 아니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단계, 온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pH 조절하거나 이런 단계가 CCP가 되겠죠. 자, 어떤 위해 요소가 확인이 됐는데 그 뒤에 이 위해 요소를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방법이 있어요. 그럴 경우엔 CCP가 아니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표백제가 아닌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백제로 쓸 수 있는 거 뭐 있죠? 차, 황산 나트륨, 무수화 황산, 메타중, 아황산 칼륨 모두 표백제로 쓸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식 향산 나트륨. 이건 어디에 쓰이죠 보통? 보존제로 쓰이죠. 항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균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백제보다는 보존제로 쓰이는 게 이번에 나와 있는 안식 향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바다 생선회를 먹었어요. 이걸 먹고 나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를 조사한 경우 기생충의 관련이 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생충 종류 한번 볼게요. 여러 종류의 기생충이 있죠. 산모충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돼지고기와 관련이 있는 기생충이고, 이번에 나와 있는 동양 모양선충은 뭐랑 관련이 있죠? 이건 채소. 흡충은 뭐랑 관련이 있었어요? 이건 민물고기. 자,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바다 생선보단 민물고기에 관련이 있는 건 흡충입니다. 아나사키스, 이건 뭐와 관련돼서 많이 들어봤어요? 바다 중에서도 고래고기와 관련돼서 많이 들어봤을 게 아마 아나사키스 충이라는 기생충일 텐데, 우리 고래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죠. 고래고기에는 기생충이 정말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이고, 고래고기에도 들어있지만 바다의 생선, 회 등이 중간 숙주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물고기가 아니고 바다 생선회를 먹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아나사키스 충이 바다와 관계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기생충이네요. 기생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중간 숙주와 연결이 잘못된 거 한번 볼게요. 앞서도 살펴봤었죠. 유구조충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돼지 맞고요. 먹을 수 없는 무는 뭐랑 관계가 있어요? 양서류 아니고 소고기였죠. 회충은 채소 맞고 흡충은 민물고기였습니다. 정답은 2번 무구조충은 소고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합성수지제네요. 이것도 뭐예요? 플라스틱. 여러분이 어떤 플라스틱 식기를 60도씨의 더운 물, 뜨거운 물로 처리해서 용추위 실험을 해봤어요. 아까 플라스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랬어요?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틸 아세톤 시약에 의해서 녹황색이 나타났대요. 정답은 포름알데하이드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가 아세틸 아세톤 시약과 반응을 하게 되면 녹황색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흑광도를 찍어서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보통 412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찍어서 포름알데하이드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아세틸 아세톤 시약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플라스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포름알데하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식품위생검사에서 대장균 검사 많이 하죠. 또는 대장균 군 검사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식중독균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요. 모든 대장균이 식중독균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위생지표세균, 위생지표균으로 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대장균이 많다는 건 식중독균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균은 보통 분변에 있죠. 가축이나 또는 사람의 분변으로부터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균도 존재할 수 있고요. 대장균의 많고 적음이 신선도 판단에 절대적 기준이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장균이 많지만 신선할 수도 있고요. 신선하다는 건 식중독균이 없을 수도 있고, 대장균이 적지만 식중독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균은 간접적인 지표지 절대적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대장균의 존재 여부는 분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변, 오염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킬 때요, 교질상의 미각을 향상시킨다. 우리 어떤 식품을 먹을 때 다양한 거 우리가 즐기죠. 그 중에서 우리 입안에서 텍스처, 입안에서의 점도가 텍스처 얼마나 물컹물컹한지 아니면 끈적끈적한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어 줄 수 있는 텍스처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식품 첨가물을 증점제라고 부르죠. 점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셀룰로즈 계열 또는 스타치, 알지네이트 계열들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4번에 나와 있는 글리세린, 페리 엑시드, 에스터는 뭐죠? 글리세린은 우리 그 지방의 뼈대를 갖고 있는 게 글리세린 백본이었고 여기에 페리 엑시드가 붙는 거였습니다. 한 개가 붙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세 개가 붙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붙는 부분하고 붙지 않는 부분에 각각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물하고 친한 부분도 있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럼 뭘로 쓰일 수 있을까요? 이런 건 물하고 친한 것과 친하지 않은 걸 서로 섞어주는 거, 유화제로 쓰일 수 있죠. 글리세린, 페리 엑시드, 에스터의 경우에는 기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화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문제는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프탈레이트 또한 뭐예요? 이것도 플라스틱이죠.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첨가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PVC에 많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1번에 나와있듯이 폴리어마빈의 가소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 프탈레이트는 왜 문제가 되냐면 환경호르몬. 우리 옛날에 환경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이 축적되어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정식 명칭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탈레이트 내분비계 장애물질이고 환경호르몬이 환경에 잔류해서 인체에 노출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식품용으로 쓰이는 랩 등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식품으로 이행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3월 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첫 번째 과목 식품 위생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또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